며칠 전 70대 초반 두 분과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비슷한 나이, 비슷한 경제 수준, 비슷한 건강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분은 눈빛이 살아있고 말투에 활력이 넘쳤고 다른 한 분은 유독 지쳐 보였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 생각하다가 한 분이 무심코 하신 말이 자꾸 마음에 남더군요. 요즘엔 하루하루가 그냥 편해요. 그 순간, 이 나이대에서 편하다는 말의 무게가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체념으로 편해지고 어떤 사람은 선택으로 편해집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단순한 데 있었습니다. 나이가 사람을 늙게 하는 게 아니라 선택하지 않는 습관이 사람을 늙게 한다. 이 말은 제가 여러 해 동안 60대와 70대 분들을 만나며 직접 느낀 것을 정리한 문장입니다. 오늘은 60대 이후 삶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7가지 진실을 나눠보려 합니다. 이런 주제가 필요하셨다면 구독해 두시면 다음 영상도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등장인물은 가명이며 사례는 여러 상담과 관찰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67세 김영수 씨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영수 씨는 대기업에서 35년을 근무하고 2년 전 은퇴했습니다. 은퇴 전까지는 아침 6시 기상, 저녁 8시 귀가하는 게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처음 6개월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저녁이 되어도 돌아갈 곳이 회사가 아니라 그냥 집이라는 게 너무 낯설었대요. 부인은 여전히 바쁘게 살고 자식들은 각자 삶이 있고 친구들은 대부분 아직 일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뭐지? 이 질문이 하루에도 몇 번씩 머릿속을 맴돌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도서관 앞을 지나가는데 아침 9시에 문을 여는 걸 봤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는데 그냥 들어가 봤대요. 그날부터 김영수 씨는 매일 아침 8시 50분에 도서관 앞에 도착하는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처럼요. 도서관에서 2시간 책을 읽고 11시쯤 근처 공원을 30분 걷고 집에 와서 점심을 먹습니다. 오후에는 하고 싶은 걸 하거나 쉽니다. 거창한 계획도 아니고 대단한 목표도 아닙니다. 그냥 아침에 갈 곳이 생긴 겁니다. 6개월이 지나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선생님, 저 요즘 아침이 기다려져요. 이게 김영수 씨가 제게 한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60대 이후에 자주 일어날까요? 여러 연구에서 은퇴 후 1년 안에 우울감이 늘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그중 가장 큰 원인은 일상의 구조 상실이었습니다. 40년 가까이 회사가 만들어준 시간표대로 살다가 갑자기 스스로 하루를 설계해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자유가 주어지니 방황하게 되는 거죠. 제가 느낀 건요. 60대 이후에 삶이 달라지는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작은 루틴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가는 것. 매일 아침 30분 걷기. 매일 저녁 일기 한 줄 쓰기. 이런 작은 규칙성이 삶의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구조가 있으면 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의미가 느껴지면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깁니다.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루틴 하나만 정하세요. 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정합니다. 매일 아침 9시에 어디에 간다. 이렇게요. 둘째, 처음 2주는 무조건 지킵니다. 하기 싫어도 일단 나갑니다. 몸이 기억하게 만드는 겁니다. 셋째, 거기서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책을 읽어도 되고 그냥 앉아 있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갔다는 것 자체입니다. 넷째, 비용이 들지 않는 곳을 선택하세요. 도서관, 공원, 주민센터, 복지관. 매일 가도 부담 없는 곳이어야 합니다. 다섯째, 혼자 할 수 있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누군가와 약속하면 부담됩니다.
혼자서도 지속 가능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섯째, 한 달 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게 내 하루를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만들고 있나? 그렇다면 계속하고 아니면 다른 걸 찾아봅니다. 일곱째,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 못 가는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72세 박순희 씨의 경우입니다. 박순희 씨는 평생 사람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동창회, 부녀회, 교회 모임, 아파트 반상회까지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전화가 오면 무조건 받고 약속이 잡히면 무조건 나갔습니다. 그런데 70세가 넘어가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답니다. 왜 이렇게 피곤하지?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지쳐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모임은 가면서부터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야 하나 걱정이 되고 모임이 끝나면 괜히 갔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나갔습니다. 안 나가면 뭐라고 하겠지. 나만 빠지면 뒷말 나올 거야. 이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감기에 걸려서 한 달 동안 모든 모임을 쉬었습니다. 처음엔 불안했답니다. 나 없이 모임이 어떻게 돌아갈까? 다들 서운해하지 않을까?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보니까요. 모임은 잘만 돌아가고 있었고 딱 2명만 진심으로 걱정하는 전화를 했답니다. 나머지는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박순희 씨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내가 의무감으로 만나던 사람이 이렇게 많았구나. 지금 박순희 씨는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 3명하고만 한 달에 한 번씩 만납니다. 그 대신 그 시간은 정말 깊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처럼 10명 만나서 피곤한 게 아니라 3명 만나서 충전되는 느낌이랍니다. 상담 현장에서도 외로움은 느끼는데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럽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게 모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외로운 건 진짜 관계가 없어서고 부담스러운 건 의무 관계가 많아서입니다. 60대 이후엔 에너지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해야 합니다.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는 관계를 정리하는 걸 배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배신이 아닙니다. 자기보호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바로 관계의 재정립입니다. 이제는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관계만 남기는 겁니다. 의무, 체면, 남의 시선. 이런 이유로 만나는 관계는 천천히 정리합니다. 실천 방법입니다. 1단계, 지난 한 달 만난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이름을 적어 봅니다. 2단계, 각 사람 옆에 솔직하게 표시해 보세요.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았으면 동그라미, 피곤했으면 X. 3단계, X가 많은 모임은 다음부터 한 번씩 빠져보세요. 이유를 길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요즘 몸이 좀 그래서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4단계, 동그라미가 많은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 보세요. 우리 다음 주에 한번 볼까요? 진짜 관계는 내가 먼저 연락해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5단계,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 하지 마세요. 이미 있는 관계 중에서 좋은 사람을 더 깊게 만나는 게 낫습니다. 6단계,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관계를 줄이면 처음엔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고독이 됩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필요한 건데 고독은 나와 함께 있는 겁니다. 7단계, 일주일에 한 번은 아무도 안 만나는 날을 만드세요. 그냥 집에서 쉬거나 혼자 산책하거나 책을 읽습니다. 이게 익숙해지면 관계가 더 편해집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64세 이정민 씨는 은퇴 후 가장 큰 고민이 돈이었습니다. 퇴직금 1억 2천, 국민연금 월 90만 원. 부인도 기초연금 월 30만 원 받습니다. 전세 사는 집 보증금 1억 5천.
계산해보니 손에 쥔 돈은 퇴직금밖에 없었습니다. 이걸로 20년을 살아야 하는데 밤마다 이 생각만 하면 잠이 안 왔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들 조언을 해줬습니다. 주식해봐. 부동산 한 칸 사나. 적금이라도 들어. 그런데 이정민 씨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랍니다. 주식은 무섭고 부동산은 돈이 더 필요하고 적금은 이자가 너무 적고 그러다 복지관에서 재무 상담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상담사가 딱 한 가지만 물어봤답니다. 지금 한 달에 얼마 쓰세요? 이정민 씨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냥 쓰는 대로 쓰고 있었거든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일단 3개월만 가계부를 써보세요. 정확하게 얼마가 나가는지부터 아셔야 합니다. 이정민 씨는 반신반의하며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달 평균 지출이 약 180만 원이었습니다. 생활비 120만 원, 경조사비 30만 원, 병원비 15만 원, 기타 15만 원. 연금 120만 원으로는 20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가계부를 자세히 보니까 줄일 수 있는 게 보였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모임 3개를 줄이니 경조사비가 월 15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케이블 TV 해지하고 넷플릭스 하나만 쓰니 월 2만 원 절약. 휴대폰 요금제 변경해서 월 3만 원 절약. 작은 것들이었지만 합치니 월 20만 원이 줄었습니다. 지금은 연금 120만 원 안에서 생활하고 퇴직금 1억 2천은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마음 편해요. 이정민 씨가 한 말입니다. 여러 조사를 보면 시니어 가구 상당수가 정확한 월 지출액을 모른다고 합니다. 얼마가 나가는지 모르니까 불안한 겁니다. 불안하니까 아무것도 못 쓰거나 반대로 무계획적으로 쓰게 됩니다. 제가 느낀 건요. 돈 문제는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파악의 문제입니다.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고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한지 정확히 알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경제적 현실 인정입니다. 있는 돈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계획하는 겁니다. 더 벌려고 하지 말고 지금 있는 걸로 설계하는 거죠. 실천 방법입니다. 첫째, 지금 당장 가계부를 시작하세요. 앱도 좋고 공책도 좋습니다. 하루 단위로 쓴 돈을 적습니다. 둘째, 3개월은 정확하게 기록하세요. 처음엔 귀찮지만 습관이 됩니다. 커피 한 잔, 버스비까지 다 적습니다. 셋째, 3개월 후 월 평균을 계산해 보세요. 총 지출을 3으로 나눕니다. 이게 내 실제 생활비입니다. 넷째, 수입과 비교해 보세요. 연금, 임대료, 기타 수입 합계가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문제입니다. 다섯째, 줄일 수 있는 항목을 찾아보세요. 꼭 필요한 건 건드리지 마세요. 안 해도 되는 것부터 줄입니다. 여섯째, 목표는 수입 안에서 생활하기입니다. 저축까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단 적자만 안 나면 됩니다. 일곱째, 비상금은 따로 빼두세요. 예상치 못한 병원비, 경조사비를 위해 월 10만 원씩이라도 모읍니다. 통장을 분리해서 절대 안 건드립니다.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69세 최현숙 씨는 평생 엄마로 살았습니다. 세 자녀를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시부모 모시고 그게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다 결혼하고 나가고 남편은 일 때문에 바쁘고 시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나는 누구지? 엄마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니고 그냥 최현숙. 그런데 최현숙이 누군지 모르겠더랍니다. 좋아하는 게 뭔지, 하고 싶은 게 뭔지, 잘하는 게 뭔지. 40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우울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TV 보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렇게 6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복지관에서 서예 수업 모집 공고를 봤습니다.
나 옛날에 글씨 잘 썼는데. 중학교 때 101장에서 상 탄 기억이 났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신청했습니다. 첫 수업에 가보니 비슷한 또래분들이 10명 정도 계셨습니다. 선생님이 붓을 쥐는 법부터 천천히 알려줬습니다. 먹을 갈고 붓에 먹을 묻히고 종이에 한 획을 긋는 순간 최현숙 씨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답니다. 아, 이게 나였구나. 지금은 일주일에 2번 서예 수업을 나갑니다. 집에서도 틈틈이 연습합니다. 작년에는 동네 문화센터 전시회에 작품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식들이 와서 엄마 멋있다고 했을 때 처음으로 엄마가 아닌 최현숙으로 인정받는 느낌이었답니다. 여러 조사를 보면 시니어 여성 상당수가 역할 상실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특히 전업주부로 살았던 분들은 자녀 독립 후 정체성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다가 그 역할이 끝나면 나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는 이 시기를 제2의 사춘기라고 부르는 분도 있었습니다. 정체성을 다시 찾아야 하는 시기라는 거죠. 네 번째 공통점은 새로운 정체성 찾기입니다. 과거 역할이 아닌 지금의 나를 찾는 겁니다. 실천 방법입니다. 1단계, 나에 대해 질문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무엇을 할 때 편안한가? 나는 무엇을 잘하는가? 종이에 적어봅니다. 2단계, 어릴 적 꿈을 떠올려 보세요. 결혼 전, 자녀 낳기 전에 하고 싶었던 것. 지금 다시 해볼 수 있는 게 있는지 찾아봅니다. 3단계,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한 목표 필요 없습니다. 복지관 수업, 도서관 강좌, 주민센터 프로그램. 무료거나 저렴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4단계, 3개월은 꾸준히 나가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5단계, 결과보다 과정을 즐기세요. 잘해야 한다는 부담 버리세요. 그냥 하는 것 자체가 의미입니다. 6단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즐거우면 됩니다. 7단계, 가족에게 알리세요. 나 요즘 이거 하고 있어. 당당하게 말하세요. 허락받으려 하지 말고 알리는 겁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을 지켜보다 보니 한 가지 공통점이 더 보였습니다. 삶이 가벼운 사람들은 건강관리를 막연하게 하지 않습니다. 건강 챙겨야지 이렇게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합니다. 67세 강병철 씨는 당뇨가 있습니다. 의사가 운동하라고 했는데 처음엔 운동해야지 하고 생각만 했습니다. 헬스장 등록했다가 한 달 만에 그만두고 아침 조깅 시작했다가 일주일 만에 포기하고 그러다 깨달았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만 하자. 지금 강병철 씨는 매일 저녁 식사 후 아파트 계단을 5층까지 걷습니다. 딱 10분입니다. 비 오나 눈 오나 합니다. 엘리베이터 타는 대신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1년 후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다만 건강 상태는 개인차가 크니 치료나 약 처방은 의사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의사가 놀랐답니다. 뭐 하셨어요? 계단 걸었습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매일 10분 계단 5층.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러 의학 자료를 보면 시니어가 건강관리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목표가 과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매일 1만 보 걷기, 일주일에 3번 헬스장 채소 위주 식단. 이런 목표는 좋은데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3일 하다 그만두면 죄책감만 남습니다. 차라리 매일 10분 걷기, 일주일에 1번 헬스장, 하루 한 끼 채소 많이 이렇게 낮추는 게 낫습니다. 작지만 매일 하는 게 크게 가끔 하는 것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5번째 공통점은 건강관리의 구체성입니다. 막연한 다짐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최소 단위로 쪼개는 겁니다. 실천 방법입니다.
첫째, 지금 할 수 있는 최소한만 정하세요. 매일 5분 스트레칭. 하루 물 3잔 마시기. 일주일에 1번 과일 먹기. 이 정도로 작게 시작합니다. 둘째, 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정하세요. 저녁 8시에 거실에서 스트레칭.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셋째, 체크리스트를 만드세요. 달력에 했으면 동그라미, 못했으면 빈칸. 한 달 후 동그라미가 20개 이상이면 성공입니다. 넷째,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세요. 가끔 못하는 날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음 날 다시 하면 됩니다. 다섯째, 몸의 신호를 들으세요. 아프면 쉽니다. 무리하지 않습니다. 건강관리는 인내 시합이 아닙니다. 여섯째, 3개월 후 건강검진 받아보세요. 수치로 확인되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아, 효과가 있구나 싶으면 계속하게 됩니다. 일곱째, 약은 정확한 시간에 먹으세요. 알람 맞춰놓고 절대 빠뜨리지 않습니다. 약 관리만 잘해도 건강이 달라집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71세 윤미자 씨는 혼자 사는 시간이 많습니다. 남편은 5년 전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각자 바쁩니다. 처음 1년은 정말 외로웠답니다. 저녁 먹고 나면 할 게 없어서 TV만 켜놓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전화기만 들여다보며 누가 연락 오나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생각을 바꿨답니다. 외로운 게 아니라 조용한 거다.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생각했는데 사람 만나고 와도 마음은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그래서 깨달았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나와 친하지 않아서라는 걸. 윤미자 씨는 혼자 있는 시간을 나를 만나는 시간으로 바꿨습니다. 저녁 먹고 나면 일기를 씁니다. 오늘 있었던 일 든 생각, 느낀 감정. 한 페이지 정도 씁니다. 주말 오후에는 혼자 근처 카페에 갑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며 밖을 봅니다. 누굴 만나려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 나가는 겁니다. 이제는 혼자가 편해요. 윤미자 씨가 한 말입니다. 외롭지 않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답하더군요. 외롭기도 한데 그게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런 날도 있는 거죠. 여러 심리 연구를 보면 시니어 상당수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는데 고독을 즐긴다고 답한 비율은 훨씬 적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결핍이고 고독은 나와 함께 있는 충만입니다. 60대 이후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걸 외로움으로 받아들이면 힘든데 고독으로 받아들이면 괜찮습니다. 여섯 번째 공통점은 혼자 있는 시간의 질입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실천 방법입니다. 첫째, 혼자 할 수 있는 취미를 하나 만드세요. 독서, 그림 그리기, 글쓰기, 뜨개질. 누구 없이도 할 수 있는 걸로. 둘째, 하루 30분은 완전히 혼자만의 시간으로 만드세요. TV 끄고 전화 끄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처음엔 어색한데 익숙해집니다. 셋째, 일기를 써보세요. 거창하게 쓸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정도만 써도 됩니다. 넷째, 혼자 외출해보세요. 카페, 공원, 도서관. 누구 만나려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 나가는 겁니다. 다섯째, 전화 오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연락하고 싶으면 내가 먼저 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외로움만 키웁니다. 여섯째, 고독을 즐기는 연습을 하세요. 나는 지금 혼자 있는데 괜찮다. 이 생각을 자주 해봅니다. 일곱째, 외로울 때 억지로 참지 마세요. 외로우면 외로운 거 인정합니다. 그냥 그런 날도 있는 겁니다.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공통점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삶이 달라지는 사람들은 감사를 일상화합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것에 고마워할 줄 압니다.
74세 정태수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이렇게 말한답니다. 오늘도 눈을 떴네, 고맙습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혼잣말입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오늘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떠올립니다.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손주가 전화했다. 이런 작은 것들입니다. 이렇게 하니까요, 하루가 가볍더라고요. 정태수 씨가 한 말입니다. 예전엔 안 좋은 일만 생각했답니다. 몸이 아프다, 돈이 부족하다, 외롭다. 그런데 감사한 것을 찾기 시작하니까 안 좋은 것도 덜 신경 쓰이더랍니다. 여러 심리학 연구에서 매일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감이 낮고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합니다. 감사는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려고 하니까 좋은 일이 보이는 겁니다. 7번째 공통점은 감사의 일상화입니다. 매일 작은 것에서 고마움을 찾는 습관입니다. 실천 방법입니다. 첫째, 아침에 눈 뜨면 한 가지만 감사하세요. 오늘도 눈을 떴다. 몸이 움직인다. 비가 그쳤다. 뭐든 좋습니다. 둘째, 저녁에 잠들기 전 오늘의 감사 3가지를 떠올리세요. 머릿속으로만 해도 되고 적어도 됩니다. 작은 것일수록 좋습니다. 셋째, 사람에게 직접 고맙다고 말하세요. 오늘 전화해줘서 고마워. 밥 맛있게 해줘서 고마워. 말로 하면 감사가 더 커집니다. 넷째, 불평하고 싶을 때 한 번만 참아보세요. 불평 대신 그래도 이건 괜찮네 생각해봅니다. 다섯째, 건강할 때 감사하세요. 아플 때만 건강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아프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여섯째,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없는 것 세지 말고 있는 것 세어봅니다. 일곱째, 하루에 한 번은 고맙습니다. 소리내서 말하세요. 혼잣말이어도 괜찮습니다. 말로 하면 마음이 따라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60대 이후 삶이 달라지는 사람들의 공통점 7가지였습니다. 첫째, 작은 루틴을 만듭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가는 규칙성이 삶의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둘째, 관계를 재정립합니다.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만나고 진짜 관계만 남깁니다. 셋째, 경제적 현실을 인정합니다.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돈 안에서 계획을 세웁니다. 넷째, 새로운 정체성을 찾습니다. 과거 역할이 아닌 지금의 나를 찾아갑니다. 다섯째, 건강관리를 구체화합니다. 막연한 다짐이 아니라 매일 할 수 있는 최소한을 실천합니다. 여섯째, 혼자 있는 시간의 질을 높입니다.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꾸고 나와 친해집니다. 일곱째, 감사를 일상화합니다. 매일 작은 것에서 고마움을 찾는 습관을 만듭니다. 이 7가지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지켜본 바로는 이것만 해도 삶이 확실히 달라지더군요. 이제 여러분께 3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의무로 사는 삶인가요? 선택으로 사는 삶인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지키고 싶습니까? 건강인가요? 관계인가요? 마음의 평화인가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하나만 정해보세요. 나이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갈지의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삶은 여전히 우리 손에 있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모여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실천하셨다면 댓글로 했습니다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함께 늙어가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동행해주세요.